11번 제재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할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 맞죠? 요거는 많이 봤던 선지죠? 바로 OX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물어보는 게 전부 취소냐 부분 취소냐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거죠. 처음 보는 선지가 나왔더라도 뭘 물어보는지 그거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다. 제가 전부 취소, 부분 취소 나왔던 것들 적어놨었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면 전부 취소가 맞다. 부분 취소 아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고. 다음 2번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이거 모르는 선지죠? 사실 저는 처음 읽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간다. 바로 3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선지를 빠르게 OX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3번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아는 선지죠? 이거 틀렸죠? 자, 무슨 말이에요? 처분 사유가 여러 개인데 처분 사유 A, B, C가 있는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A가 인정 안 되고 B, C가 인정이 됐어요. 나머지 처분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때 하나의 제재 처분했다 그랬죠. D라는 제재 처분했는데 이 B, C만으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B, C는 처분 사유로 인정이 되니까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얘 취소하는 거 안 되죠. D를 취소할 수 없다. 요거는 봤던 선지기 때문에 바로 X 확실하죠? 그럼 3번 답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확실한 거는 빠르게 답 찍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4번 선지가 읽어보면 매우 어려운 선지예요. 저도 문제 풀 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우 어려웠다.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거 모르는 선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틀렸다고 얘기하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효력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효력이 발생했어요. 뭐 예를 들면 영업정지 같은 거겠죠.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효력의 끝은 효력의 종기는 뭐였대요? 효력 종기. 효력이 끝나는 때는 요때다. 근데 이미 효력 발생했고 지금은 요때고 요때 별도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후속 처분을 한 거죠. 이미 효력은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종기를 후속 처분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그럼 요 기간만큼 나중에 똑같은 기간만큼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게 맞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우 어려운 거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틀렸다고 할 거 아니에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처분을 해서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는 틀리지만 맞는 선지였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부분 취소냐 전부 취소냐를 물어보는 거였고 재량행위의 과징금 한도액 초과는 전부 취소가 맞다. 이걸 물어보는 거였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면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맞다. 요거 맨날 나오는 논리죠. 재량행위의 경우는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만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량권을 일탈했으면 과징금 한도액을 초과했으면 그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처분청이 다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해야지 법원이 과징금 한도액 초과했으니까 과징금을 낮춰서 부과하면 안 된다. 행정청의 재량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 논리 맨날 나오죠. 그리고 제가 기출에 나왔던 거는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부가금액 산출이 가능하면 부분 취소, 부가금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전부 취소, 광고행위, 표시행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부분 취소. 선지가 너무 기니까 전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했다. 다음 2번은 매우 어려운 선지였다. 저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이 선지 해석도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3번을 확실히 아는 것을 줬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 2번이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외워야겠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요 말이 어렵죠.
그 제재 처분은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기본법에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이 써있단 말이에요. 이 제재 처분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면 5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5년이 적용되는 제재 처분들에는 어떤 게 있냐? 그게 바로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이런 것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맞는 선지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풀어보지 않았다면.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5년인데 이 5년이 적용되는 처분들은 이런 것들이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제척기간이 뭐냐? 제척기간은 자주 안 나와서 뭔지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소멸시효랑 거의 똑같은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재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해요. 꼭 행정청이 권리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법에서는 대부분 그렇죠. 그럼 소멸시효는 뭐냐? 소멸시효는 똑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똑같아요. 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다. 요게 차이점이 있고 제가 공부해보니까 내용은 똑같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꼭 행정청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사인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행정청과 사인 둘 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보통 소멸시효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제척기간은 별로 못 봤어요. 문제 나온 거를. 제가 본 거는 요거 명의 위장 등록 가산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요거를 봤고 나머지는 본 적이 없다.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 불가하다. 보통은 5년이고 뭐 3년, 5년, 7년, 10년 다양해요. 일단은 5년이 많았더라. 문제 나온 건. 그리고 인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가름하는 과징금이 한정된다. 제가 요거 이번 선지 요런 것들을 짧게 줄였죠. 인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라고. 메모는 짧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번 선지를 줄인 거고 얘는 맞았다. 옳더라. 이번에서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얘네들을 빼서 막 틀리게 내거나 하지 않아요. 아주 얍삽하게 문제를 내서 틀리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법에서는. 이번에 국가직 9급에서 제척기간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제척기간에 대해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불가하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소멸시효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세금 부과 처분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부과 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예를 들어 5년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때 부과를 딱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남은 소멸시효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계속 부과처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계속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세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멸시효 중단이 유지된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다음. 이 3번 선지는 여러 처분 사유가 있는데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한 거예요.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인정이 안 되고 그 나머지는 인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재 처분을 취소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취소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제가 자주 봤는데 메모에 적혀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에 추가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요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바꿔내는 게 있어요. 여러 처분 사유인데 요거를 여러 위반행위가 있는데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위반행위 중 일부는 위반행위가 아니었어요. 법원이 봤을 때. 근데 나머지는 위반행위가 맞았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똑같죠?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 인정된다. 결국 위반행위가 처분 사유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처분을 전체 취소하면 안 되고, 그죠? 처분 취소하면 안 되고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 이 두 개는 말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판례예요. 같은 판례, 말만 바꾼 거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선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위반 행위 중 일부는 위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위반 행위가 맞아요. 자, 이럴 때 위반 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이 구분되고 위반 행위별 제재 처분 중 일부만 위법하면,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아닌데 제재 처분했으면 걔는 위법하잖아요. 그 일부가 위법하다고 해서 처분 전체를 취소하면 안 되고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선지가 나왔었다. 국가직 공무원 7급에 나왔었더라고요.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하였으나 위반 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자,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이 말이에요. 위반 행위 중 법원이 봤을 때 위반 행위가 아닌 게 있어요. 위반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반으로 제재 처분했으면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 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해야 되고, 이 위반 행위가 아닌데 제재 처분했던 것만 취소해야 되고 제재 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외웁시다. 같은 내용이니까. 다음, 요 4번도 어려운 선지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렵네요. 제재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후속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틀리죠. 이게 요 판례 때문에 맞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틀린 선지겠죠. 우리가 아는 행정법 논리로 봤을 때. 그리고 판례를 보면 집행 시기만 변경하는 거지 집행 기간은 동일하다. 상식적이죠. 그리고 당초 처분이 유효하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한 제재적 처분이 유효한 거지 이 후속 처분했다고 해서 후속 처분이 새로운 처분이 아니다. 이 처음 한 당초 처분이 계속 유지되는 거다.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합시다.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선지 보면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후속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요거 맞다. 매우 어려운 선지다. 국가직 8급 나온 거 보니까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했다면, 요 4번 선지에서 물어본 건 요건데 여기에 추가해서 당초의 제재 처분은 실효되고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거 아니죠? 이거 틀린 선지죠? 얘는 틀린 선지고, 이 당초 처분이 유효하고 후속 처분은 새로운 처분 아니다. 국회직 8급에서 이런 선지가 나왔고 틀린 선지였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둡시다. 다음 문제 12번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에 부당이득으로서의 과혼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맞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맞다. 맨날 나오는 거 부당이득 반환, 과환합금 반환, 요거 민사다. 되게 맞는 선지고, 요거는 바로 풀어야죠.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고민하면 안 돼요. 엄청 자주 나오는 선지니까. 다음 2번 조세 환급금은 조세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길게 썼지만 이 조세 환급금이 부당이득이다. 그리고 환급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 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니까 환급 가산금은 법정 이자다. 이게 맞냐?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문제 풀 때는. 다음 3번 당연 무효인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 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부당이득 청구권이 언제 확정되냐? 언제 확실히 주어지냐? 납부 시다. 이걸 물어보는 건데 저는 맞다고 판단했어요. 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뭐가 나왔냐? 소멸시효 시작 지점. 소멸시효 시작 지점이 부당이득 납부 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확정 시점도 납부 시겠지.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추론해서 3번은 옳다 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실제로도 옳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납부시냐 부과시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게 납부시냐 부과시냐,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처음 보는 선지를 보더라도 어디를 틀리게 내고 어디를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된다. 보통은 뭐 어떤 것의 시작 지점이 조세를 부과 처분했을 때냐 아니면은 조세를 납부했을 때냐, 이거를 주로 물어봐요. 그렇다.
4번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또 나왔죠. 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가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게 8번에서 문제로 나왔죠. 이게 기속행위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기속행위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물어봤었는데 여기서 또 알려주네요.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제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이것도 처음 보는 선지지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번, 3번은 확실히 맞다. 2번, 4번 중에 뭐가 답이냐 했는데 저는 2번을 체크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틀렸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4번이 틀렸어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가징수권은 해야 하는 거고 기속행위이고, 거기다 플러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고 2번이 맞는 선지였다. 조세 환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 가산금은 법정 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맞다. 나왔으니까 외우면 되죠.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과호납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은 사법관계고 민사소송이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부당이득으로서 과호납금 반환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맞다.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맞다. 다음 2번. 이것도 길게 썼지만 조세 환급금은 부당이득이고 환급 가산금은 법정이자다. 이렇게 외웁시다. 나왔으니까. 조세 환급금이 뭐예요? 과호납된 세금을 돌려주는 돈. 환급 가산금은 환급 지연에 대한 이자. 그렇다. 선지 보면 조세 환급금은 조세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맞는 얘기죠. 환급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 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거 맞다. 다음 3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확정 시점과 소멸시효 시작 지점은 변상금 납부시부터다. 납부시가 중요한 거죠. 변상금 부과시가 아니고 납부시다. 이 소멸시효 시작 지점이 국가직 9급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확정 시점도 나왔다. 당연무효인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그래서 얘는 맞다. 다음 4번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여기 자주 나오죠. 이 사람을 상대로 변상금 부가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기속행위이고, 요거는 맞는데 국가가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얘는 틀렸다 그랬죠. 제기할 수 있다. 얘가 저는 어려웠어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고 사용료 아니다. 그리고 변상금 징수 여부는 기속행위다. 여기 8번에서 나왔었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둘 다 가능하다. 예전에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게 도로 부지의 소유권이 있더라도 도로를 무단점용하면 변상금 부과할 수 있다. 여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변상금과 부당이득 반환 둘 다 청구 가능하다. 얘도 맞다. 암기합시다. 다음 문제 13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거 맞죠?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죠.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해야 되고 징수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거 맞아요. 다음 2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일단 모르죠. 그럼 물음표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빠르게 3번 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기 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선지죠.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의무 이행 전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행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맞다. 이거 맨날 나오는 선지다. 이것도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요거는 국가직 7급에 나왔던 건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맞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했느냐 아니면 기관 위임 사무를 수행했느냐. 자치사무를 수행했으면 지자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기관 위임 사무를 수행하던 중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했으면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요거 두 개는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선지가 되게 길어요. 보통 요걸 물어보는 문제들은.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 1, 3, 4번이 옳으니까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찍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 답은 2번.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으로 징수해야 되고 징수금은 국고 지자체 수입으로 한다. 요거는 맨날 나오는 거.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해야 되고 징수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한다. 이거 맞다. 다음 2번. 행정기본법상 강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은 형사법 관련된 거, 그리고 외국인, 난민, 귀화, 국적회복 이런 것들은 행정기본법상 강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요게 2번 선지였죠. 여기서는 외국인 출입국만 나왔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않죠. 왜? 다른 법이 있어요. 형사법 관련은 형법이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있고, 난민 귀화 같은 거는 국적법이 있죠. 요것도 나왔으니까 암기해야죠. 요 행정기본법 30조를 이렇게 줄였어요. 형사, 행형, 보안처분 요거를 그냥 형사법 관련으로 줄이고, 외국인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회복을 외국인, 난민, 귀화, 국적회복 이렇게 줄여서 썼습니다. 요리 암기가 잘 돼요. 짧게 써야 암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제 규정이 결국 강제 집행을 얘기하는 거죠. 강제 집행에는 뭐가 있어요? 간단히 봅시다. 대집행, 자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의무를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 철거 같은 거. 이행 강제금은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반복적으로 금전을 부과해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거죠.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어길 시 금전을 부과하는 거, 무단횡단, 주차 위반 같은 거. 직접 강제는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거, 재산 압류나 강제 퇴거. 즉시 강제는 긴급 상황에서 의무 부과 없이, 의무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거. 요거는 감염병 환자 격리, 화재 시 강제 진입하고 강제 대피시키는 거. 대집행, 이행강제금, 과태료, 직접강제, 즉시강제 보자마자 어떤 내용인지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를 하고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다음 3번. 요거는 이행강제금은 이전 것은 부과할 수 없다. 요걸 얘기한 거죠. 장기 미등기자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맞죠?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만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한 번에 한 번씩만 부과해야 된다. 한 번에 2개, 3개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한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이때까지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이때 등기를 완료했어요. 그렇더라도 이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된다. 이게 요 얘기예요. 다음 4번. 요거는 양벌 규정에 관한 거였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양벌 규정 처벌 대상이 맞다. 지자체가 처벌받고 공무원도 처벌받고. 양벌 규정 처벌 대상이 아닌 거. 기관 이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공무원은 처벌받지만 지자체는 처벌받지 않는다. 자, 양벌 규정이 뭐냐면 행위자, 영업주의 처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공무원이라면 영업주는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 이 행위자가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자치사무냐 기관 위임 사무냐에 따라서 지자체가 처벌받냐 안 받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꼭 외워야겠죠. 이게 보통 선지가 되게 길게 나와요. 이 문제는. 그래서 잘 알아둡시다. 그리고 외우기도 쉽죠. 법인의 처벌은 형벌이고 죄형 법정주의고 형법에 적용을 받는다. 요거까지 암기를 합시다. 다음 문제 14번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죠?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 틀렸죠. 요거 틀린 선지죠. 14번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바로 1번 답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 2, 3, 4번 보면 안 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송은 처분을 안 해줘서 제기하는 거죠. 처분이 없으니까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치면 제소기간이 적용되죠. 답은 1번이지만 2, 3, 4번도 한번 볼게요. 2번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의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거 몰라요. 당사자 소송의 제소기간은 저는 처음 봤어요. 일단 넘어가고 다음 3번 행정청이 법정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딱 요것만 봐도 뭐 나올지 알죠? 이럴 때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선지죠.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된다. 선지 보면 말을 좀 어렵게 썼어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 청구는 법정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은 되는데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다. 다음 4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얘는 각하 재결이겠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겼으니까 그리고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90일을 넘긴 다음에 각하 재결하고 그 다음 취소소송 제기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겠죠. 각하 재결, 각하 판결은 뭐예요? 소를 제기하는 데 흠이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재판을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재판을 시작조차 못하는 거다. 재판을 거절당하는 거다. 그리고 2번 선지는 결론적으로는 옳은 선지예요.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제한 없음이에요. 제한이 없지만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건 맞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언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언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 틀린 선지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규정을 적용받아요. 요게 저는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고 이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나왔으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그렇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제소기간이 적용되죠. 다음 2번 당사자 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 이때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고정된 기간이고 연장 불가하다. 그리고 취소소송과 제소기간은 유사하더라. 자, 요거까지 기억하고 암기합시다.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맞다. 다음 3번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 알린 기간 내에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 항고소송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항고소송 가능하고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켰으면 항고소송 가능하고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면 항고소송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선지 보면 좀 어렵게 썼지만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다면 읽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선지가 읽힙니다.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어요.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심판 청구는 법정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이런 규정이 있지. 이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거다. 다음 4번. 요거는 이해하면 당연한 선지인데 제소기간을 어긴 행정심판 청구에 각하 재결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건 불가하다. 요 내용이죠.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하 판결 받겠죠. 제소기간을 어겼으니까. 다음 문제 15번.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다. 이거 틀렸죠? 조례에 대한 피고는 지자체장이죠. 요런 거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기출에 나왔던 선지는 바로 OX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2번.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 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돼요. 근데 중앙노동위원회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위원장이 피고가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 이런 것도 시간 끌리면 안 됩니다.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다음 3번.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이것도 아니죠.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그러면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읽어보면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요거는 처음 보는 선지였지만 옳다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옳고 보통은 위임이나 내부 위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리관계가 나왔죠. 어쨌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신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대리 행정청이 아니라 피대리 행정청, 그러니까 일을 시킨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맞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은 조례에 대한 피고 적격이죠. 일반 조례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피고고 교육 관련 조례는 교육감이 피고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지방의회가 피고다. 1번 선지는 아무것도 안 붙은 그냥 조례. 저는 아무것도 안 붙은 조례를 일반 조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장이다.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 2번. 합의제 행정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돼요.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은 그 자체가 피고가 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주 나와요. 합의제 행정청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가 되더라. 선지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아니죠.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그래서 틀린 선지. 다음 3번. 공무원의 징계, 대통령의 처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되더라. 대법원장의 처분은 행정처장이 피고,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은 사무처장이 피고,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이 피고, 선관위 위원장의 처분은 사무총장이 피고다. 좀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아주 고위공직자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선관위 위원장 요런 사람들은 피고가 아니고 뭐 행정처장, 사무처장, 사무총장 뭐 요런 사람이 피고가 되더라. 행정처장, 사무처장 얘네들을 바꿔내진 않아요. 이렇게 내진 않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요런 사람들은 피고가 되지 않는구나. 뭐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대통령이 피고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망인의 서운 취소 처분. 자, 요거는 피고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주 나와요. 요것도 기억을 해두고 선지 보면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 그래서 틀린 선지. 다음
4번. 요거는 대리관계에서 피고 적격을 물어보는데 요거는 본 적이 없는 선지였어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요거는 맞는데 막 대리행정청, 피대리행정청 헷갈리죠? 일단 피대리행정청은 권한을 가진 사람, 그리고 대리청은 대리하는 기관, 실제로 일을 하는 기관. 이 피대리청이 대리청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쉽게 기억을 하고, 피대리청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고 권한을 유지합니다. 대리하더라도. 요게 위임이랑 좀 달라요. 대리청은 피대리청을 대신하여 피대리청 이름으로 처분,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기관이고, 대리청은 권한은 없지만 처분의 집행을 보조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여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보면 대리의 피고 적격은 대리관계를 표시하면 피대리청이 피고다. 이게 4번 선지죠. 근데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청이 피고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원칙인데, 그래서 대리관계를 표시했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죠. 이거 4번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예외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대리관계 표시하지 않고 처분의 상대방이 알고 받아들인 경우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다르죠? 이걸 좀 봅시다.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에서 나왔는데 요거 3개 다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청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는 거죠. 대리청 이름으로 처분을 했더라도 처분 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대리 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 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처분 상대방도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였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대리관계를 표시하면은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고, 대리관계 표시 안 하면 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대리관계 표시 안 했지만 상대방이 알고 받아들였으면 피대리청이 피고다. 자, 이건 좀 생각해 보세요. 피대리, 대리 이런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릴 거예요. 머릿속에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위임도 한번 봅시다. 위임은 위임청이 상급기관이고 수임청이 하급기관. 그러니까 위임청이 수임청한테 시키는 거죠. 위임청은 권한을 위임하고 수임청은 권한을 위임받아요. 그러니까 위임청이 사무처리 권한을 잃습니다. 이게 대리랑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임은 하급기관이 피고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내부 위임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내부 위임은 상급기관이 피고인데, 만약에 내부 위임에서 하급기관 이름으로 처분했으면 하급기관이 피고다. 요게 맨날 나오죠. 요게 맨날 나오는 문제.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